안녕하세요 여러분들, JHT 부동산 학교의 친절한 강사 지치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출 문제들을 좀 들고 왔고요. 저희 학생분들께서 이제 시험 보시고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라고 알려주신 문제들을 저희가 좀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10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특히 곧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한번 보시고 내가 준비가 좀 됐는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같이 볼게요. 레드 베이스드 페인트 집인데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집이에요. 그러면 셀러는 팔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시 페인트를 벗겨내고 안전한 페인트로 칠해서 줘야 하는지, 아니면 관련 팜플렛만 주면 되는지. 자, 정답은 이제 관련 팜플렛만 제공하면 되고요. 그 정부 기관에서 이 레드 베이스드 페인트 관련돼서 이제 바이어들을 인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팜플렛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셀러는 주면 돼요. 자, 여기서 1978년이 또한 중요한데요. 아니면 1978년 이전에 지어졌느냐 혹은 이후에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이 팜플렛을 꼭 줘야 하는가 하면 주지 않아도 되는가가 결정됩니다.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집들 중에 레드 베이스 페인트가 있다면 셀러는 법으로 필수적으로 이 팜플렛을 바이어들에게 줘야 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요. 이 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페니매라고 불리우는 이 기관의 특징이 무엇이냐?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멀티플 초이스니까 보기가 있겠지만 이 페니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가장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biggest mortgage purchaser이에요. 그래서 이제 primary mortgage market이 있고 secondary mortgage market이 있잖아요. 그냥 MM이라고 할게요. 네, primary mortgage market은 이제 손님들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그래서 여기 제가 예를 들어서 집을 사러 왔어요. 융자를 받아야 되죠.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Primary Mortgage Market에서 융자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뱅크들한테 혹은 융자 기관에게 뭐를 줍니까? 증서를 주죠. 자, 그러면 시간이 계속 이렇게 지나면 여러 명한테 이제 모기지를 주면 이 친구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증서만 쌓이고 돈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돈을 갚겠다는 증서는 있는데 캐시가 없는 거야. 그러면 더 사람들이 융자를 받고 싶어 할 때 내줄 돈이 없죠. 자,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Secondary Mortgage Market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증서들을 사줍니다. 야, 우리가 증서 사줄게. 그럼 증서를 받고 얘네들한테 돈을 이제 뭐 충전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자, Secondary Mortgage Market에 페니매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페니매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biggest mortgage purchaser다. 제일 큰 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BPO라는 게 있는데요. BPO, broker price opinion입니다.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냥 뭐 definition 정도 알면 되는데요. 자, BPO가 뭡니까, 여러분? 브로커에서 부동산의 가격을 이거는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라고 감정치를 준 거예요. 감정치. 근데 이게 약간 official하냐? official하진 않아요. official한 가격은 누구로부터 와요? 이제 전문 감정가들로부터 오죠. appraiser들로부터. 그래서 BPO는 appraiser이 낸 감정 가격만큼 official한 성격을 띠진 않지만 그래도 브로커, 나름 이 필드에서 일하고 있는 이 회사들이 본인들의 어떤 프로페셔널 인포메이션을 사용해서 감정 가격 이거는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내놓은 게 바로 broker price opinion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question 4. 셀러와 바이어가 땅을 거래를 했는데 땅을 거래했을 때 옥수수가 잘 자랐어요. 땅이 팔린 후, 그러니까 이 거래가 끝나고 나서 셀러가 옥수수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바이어가 야, 너 땅 팔았잖아. 옥수수도 이제 내 거잖아. 그러면 이 분쟁이 일어난 거죠. 그럼 콜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들? 콜은 누구 거예요? 콜은 셀러 거예요. 왜 셀러 거예요? 콜은 뭐로 지금 분류가 되는 거야? 엠블레멘트로 분류가 되는 거죠. 엠블레멘트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personal property고
퍼스널 프로퍼티 중에서도 내가 피땀 흘려서 열심히 기르고 물 주고 거름 주고 해서 기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기른 거예요? 콘이 뭐 그냥 자랍니까? 뭐 손도 봐주고 거름 주고 물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한 사람이 셀러이기 때문에 이 콘의 주인은 셀러다. 이렇게 이제 판명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토픽은 real property와 personal property를 구분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거를 보는 거고요. 자, question number 5 볼게요. EIR, 이 Environmental Impact Report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걸 아셔야 풀 수 있는 문제고, 두 번째는 이 EIR이 네게티브로 나왔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자, 여러분, Environmental Impact Report가 뭡니까? 정부 기관에서 내는 리포트예요. 근데 이게 무슨 리포트냐면, 우리 이 지역, 이 땅덩어리를 이런 식으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개발을 하면 환경에 피해가 갈까를 정리해서 낸 보고서입니다. 자, 네게티브로 나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네게티브가 약간 부정적으로 나왔다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검사했을 때 네게티브가 좋습니까? 포지티브가 좋습니까? 네게티브가 좋죠. 그러니까 음성이라는 뜻이고요. 이 리포트가 네게티브로 나왔다는 건 이런 식으로 개발을 진행을 해도 환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영향이 가지 않는다라는 지금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이게 개발이 진행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진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문제를 잘 푸실 수 있을 거고요. Realtor는 어떻게 해야 불리울 수 있는 명칭입니까? 자, 뭐 사실 이 명칭들이 꽤 많아요. 에이전트도 있고, 리얼터도 있고, 세일스퍼슨도 있고. 그렇다면 이게 진짜 다 같은 말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은데요. 우선은 뭐 다 설명하진 않겠고 리얼터만 설명할게요. 우선 리얼터는 기본적으로 세일스퍼슨입니다. 세일스퍼슨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NAR이라는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라는 이 그룹에 이 그룹에 속해 있어야만 Realtor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technically saying 이 NAR에 속해 있지 않으면 어디 가서 나 리얼터야 라고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나 에이전트야, 세일스퍼슨이야 라고만 할 수 있고요. 나 리얼터야는 이 NAR에 속해 있어야만 가능한 거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랜드 컨트랙트에서 벤더이 해야 하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 이 간단한 문제 같지만 랜드 컨트랙트가 뭔지 알아야 되고요. 벤더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랜드 컨트랙트는 뭡니까? 랜드 컨트랙트는 보통 바이어가 융자를 받아서,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셀러에게 집을 주고 집을 사고, 이제 이 융자 금액은 그 랜더에게 차차 갚아 나가잖아요. 그런데 랜드 컨트랙트는 좀 다릅니다. 셀러가 직접적으로 융자를 내줘요. 바이어에게. 그리고 바이어는 누구한테 돈을 갚아요? 융자 이 기관한테 받는 게 아니라 셀러한테 직접 갚습니다. 그래서 바이어가 뭐 좀 문제가 있거나 크레딧이 안 좋아서 융자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셀러가 이런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벤더는 여기서 셀러를 뜻해요. 오케이. 그리고 벤디는 이 바이어를 뜻합니다. 그 벤더가 해야 되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바이어가 내가 집을 주고 융자를 주면 이 돈을 잘 상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신중히 론을 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답은 그건데, 답을 고르는 건 사실 엄청 쉬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건 내가 랜드 컨트랙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있는가, 그리고 벤더와 벤디를 이 랜드 컨트랙트와 연결지어서 잘 이해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다운 조닝이 결정된다면 이 결정은 어떤 정부 기관에서 내리는가? 다운 조닝은 뭡니까, 여러분들? 조닝을 하나 낮추는 거예요. 조닝을 낮춘다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이거는 그 population density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원래는 굉장히 좀 높게 책정되어 있는 지역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쇼핑몰 같이 사람이 엄청 몰리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다운조닝 한다면 그 밀도를 좀 낮추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공원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뭐 레지던셜 컴플렉스들을 짓는다든지. 근데 이 다운조닝을 누가 결정하느냐? 이 조닝에 대한 결정은요, 여러분, city 및 county에서 내립니다. 이건 뭐 주 레벨, 뭐 연방 정부 레벨 이런 데까지 가지도 않고요. 그냥 너네가 알아서 해 이런 개념이에요. 자, 9번 문제. acceleration clause, 이제 조항, 그리고 alienation clause, 조항. 조항들은 어디 들어갑니까? 계약서에 들어가죠. 자, 이 둘은 다 융자와 관련된 조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론을 받는 입장이라면 렌더가 원하면 이런 조항들이 저희 계약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acceleration clause는 뭐냐면요. acceleration이 막 빠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융자를 받고 예를 들어서 30년 기준 상황이에요. 근데 렌더가 acceleration clause를 넣는 겁니다. 어떻게 넣냐면 야, 너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융자금 한 번에 다 갚아. 30년이 아니고 이 이벤트들이 발생하는 그 순간 다 갚아. 이게 acceleration clause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누군가한테 집 팔 거야? 아니면 뭐야, 너 프로퍼티 텍스 못 냈어? 너 뭐야, 집에 뭐 문제 생겼어? 그러니까 이런 조항들을 막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acceleration clause, 이 조항에 의해서 30년 동안 갚아도 되는 이 빚을 단 한 번에 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acceleration clause고요. alienation clause는요, 여러분, 이거를 acceleration을 이 좀 어떤 큰 그림에서 봅시다. 그 일종의 하나를 저희가 alienation clause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집을 팔거나 누구에게 주거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그게 이제 alienation이거든요. 나로부터 멀어진다. 집을 너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면 모든 융자금액 그 즉시 다 갚아. 그게 이제 alienation clause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잘 이해를 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실제로 많이 나온다. 마지막은 interpleader action의 개념입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자, 에스크로가 여러분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바이어가 있고 셀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는 뭐 본인 이제 다운페이 넣고, 뭐 셀러 측에서는 뭐 본인이 넣어야 될 돈 뭐 어느 정도 넣고 막 진행이 되는데 중간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야, 아니 돈 뭐야 이거 맞아? 아니 너 집 이거 알고 보니까 이거 아니네. 뭐야, 나 돈 다시 가져올 거야. 셀러는 네가 그 돈을 왜 가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쟁이 났다라고 합시다. 근데 문제는 이 지금 돈은 다 어디 들어와 있냐면 에스크로가 운영하는 third 어카운트에 있어요. 보통 트러스트 어카운트라고 하죠.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이게 지금 있는 거예요, 돈이. 그러면 이 third 어카운트에 있는 돈은 누구만 관리할 수 있냐면 이 에스크로, 이 사람, 이 기관에서만 이 돈을 뭐 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에스크로 입장에서는 애매하잖아요. 내가 도대체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지? 그때 에스크로가 어디로 갑니까? 법원으로 갑니다. 왜냐? 아니 에스크로가 뭐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야 이거는 이렇지 않아, 뭐 이건 저래, 이런 판결을 내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법원으로 가서 얘네 지금 이것 때문에 싸우고 총 이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뭐 이만큼의 돈이 있는데 얘네 서로 이만큼을 주장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이거를 지금 세퍼레이트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 개념을 interpleader ac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크로가 본인들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서 법원으로 이 돈 배분을 위해 가는 행위, 이것을 interpleader a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어떠셨나요? 시험을 보시면 좀 잘 패스하실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00문제, 300문제 가까이 이제 되는 것 같은데 기출 문제들을 정말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학교 오셔서 또 공부하시고 기출 문제도 받아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